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민섭이라고 합니다. 책을 쓰고 책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김민섭이라는 제 이름보다도 아마 저를 지방시라고 기억하는 분들이 좀 더 많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쓴 책의 제목이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 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방시를 명품 브랜드로 기억하고 있지만 저를 아는 사람들에게 지방시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그 책의 제목이 10글자로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방시 이렇게 3글자로 그 책의 제목을 줄여서 불러주셨고, 저는 그때부터 지방시라든가 지방시 작가 이렇게 조금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저는 이 지방시라는 줄임말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제가 뭐 명품을 좋아한다라기보다는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 라는 제목에 단어가 3가지가 있습니다. 나, 지방대, 시간 강사. 그런데 이 3가지의 단어 무엇 하나도 별로 명품이라고 하기가 어렵거든요. 나도 잘 살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고, 또 지방에다가 대학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더욱더 주변적인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시간 강사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처우가 열악한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줄임말이 지방시라는 명품이 된다라는 게 어쩌면 더 이 처지를 잘 드러내주지 않나 하고 더 좋았습니다. 저는 6년 전까지는 대학에서 소설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지방시라는 책을 쓰고는 대학에서 나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을 쓰고 만드는 작가이자 1인 출판사 대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방시라는 책이 좀 알려졌던 계기는 제가 아침에는 맥도날드에서 물류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이후에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런 일을 병행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까지 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서였고, 무엇보다도 이제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건강보험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노동을 같이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다면, 저는 그때까지 지식이라는 것은 대학에서만 만들어지고 밖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강의실과 연구실은 대학에만 존재하고 지도교수도 대학에서만 만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아마 대학에서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대학 바깥에서 노동을 하고 또 사회적 관계를 맺고 하면서 강의실과 연구실이 대학 바깥에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누구든지 나의 지도교수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한 어떤 막연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대학에서 나온다라고 해도 나의 공부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계속해서 더 할 수 있겠구나. 또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지방시라는 책이 나온 이후에 이런저런 이유로 대학에서 나오게 되고 그때부터 전업작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많이 막막했는데 제가 선택한 일은 대리운전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지방시라는 책에서 저는 저 자신을 유령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도서관이나 연구실이나 강의실, 여기저기 대학의 많은 공간에 존재했지만 나로서 존재한 게 아니라 어떤 그 공간을 부유하고 배회하면서 유령처럼 지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유령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내가 대리인간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 공간에서 나의 욕망이 아니라 나에게 부여된 사회적인 욕망, 그 공간의 욕망, 어쩌면 타인의 욕망들을 대신 수행하면서 대리인간처럼 살아왔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고, 갑자기 그때 대리라는 단어가 들어간 그런 일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의 노동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내가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재료를 나르면서도 아주 많은 걸 배웠는데, 대리운전, 타인의 운전석에서 비추어지는 이 사회의 모습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나는 거기에서 또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대리운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리운전을 약 1년 정도 하면서 쓴 대리사회라는 책이 나오게 되고, 저는 그때부터 내가 계속해서 작가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1인 출판사를 만들게 된 좀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후에 김동식 작가의 강연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1인 출판사를 만들게 된 것은 어쩌면 김동식 작가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소설을 공부하면서 많은 소설을 읽었는데, 제가 주로 읽은 것은 100년 전에 나온 소설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신소설이라든지 근대소설, 이광수, 김동인, 주요한, 채만식, 이러한 이름의 작가들이 쓴 그러한 소설들을 많이 읽었고요. 신소설이나 근대소설, 그러한 이름을 가진 작품들을 많이 읽었고요. 근데 그러면서 그 작품들이 사실 그렇게 재미가 있진 않았습니다. 물론 정말 재밌다라고 여긴 작품들도 있었지만 대개의 경우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글을 읽은 곳은 어디였냐면, 좀 아이러니하게도 인터넷 게시판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놀러 가는 인터넷 게시판이 있었고, 거기에는 주로 짧은 재미있는 글들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거기에 소설을 한 편 올렸고, 읽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있었냐면, 제가 그때까지 읽은 모든 소설 중에 가장 재미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물음표를 남기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올라온 짧은 소설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글을 쓴 사람의 아이디를 보았더니 복날은 간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참 아이디는 별로인데 글은 참 재밌네 하고 이제 기억을 해뒀는데,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복날은 간다의 소설이 올라왔고, 언제부턴가 제가 그분의 글을 계속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 한 달, 몇 개월이 지나는 동안 그 복날은 간다는 정말 하루에 한 편, 이틀에 한 편,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소설을 써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1년 3개월 동안 300편 가까운 단편 소설을 썼다는 걸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할 수 있는 일인가, 말도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모 잡지에서 좀 알려지지 않은 젊은 작가를 인터뷰하고 좀 그 기사를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복날은 간다가 떠오릅니다. 이메일을 보냈고 함께 만나기로 했고, 이제 2017년 가을에 저는 이 복날은 간다가 살고 있다는 서울 성수동 인근의 카페에서 이 복날은 간다 김동식 작가를 만납니다. 김동식 작가를 만난 곳은 서울 성수동의 이디야라는 카페였는데요. 제가 굳이 이 상호를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디야에 갑니다. 그리고 이디야뿐 아니라 많은 프랜차이즈 커피숍에 갈 텐데, 제가 김동식 작가를 거기서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은 33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작가님 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혹시 뭐 드시겠어요? 하고 여쭤보았을 때 그 작가님이 저에게 잊을 수 없는 답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내가 누군가에게 뭐 드실래요? 하고 물었는데 뭐라고 답을 하면 잊을 수가 없을까요? 김동익 작가는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저 이런 데서는 뭘 먹어야 하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33살이 된 청년이 아직 이디야는 물론이고 프랜차이즈 커피숍에 와본 게 거의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당황해서 작가님 이런 데선 주로 커피를 마십니다. 이렇게 답했더니 커피를 못 마시니까 주스를 한 잔 시켜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만남은 이렇게 뭔가 좀 당황스러우면서도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김동익 작가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작가님은 어디에서 글쓰기를 배우셨나요?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글도 이러한 식으로 쓰지는 않거든요. 말하자면 전국에 있는 어떤 국문학과나 문예창작학과에서도 이렇게 소설을 쓰라 하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소설을 쓴다라고 하면 쫓겨날 겁니다. 근데 하지 말라는 건 다 하면서 쓰고 있는 소설인데 너무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동익 작가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김동익 작가는 저는 글쓰기를 배운 일이 없고 대학도 나오지 않았다. 중학교를 1학년 때 중퇴하고 그때부터 성수동에 있는 주물공장에서 10년 넘게 일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김동익 작가의 강연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자세한 얘기는 김동익 작가에게 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그때 김동익 작가와의 만남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충격적이기도 했고요. 제가 어디에서 글쓰기를 배웠느냐라고 물었을 때 김동식 작가는 배우지 않았다라고 했다가 다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고 보니 배우기는 배웠네요. 독자들의 댓글에서 배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춤법이 틀렸다라든지 아니면 뭐 개연성이 부족해 보인다라든지 여기 뭐 접속사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크고 작은 작법들을 글을 읽은 독자들이 댓글로 달아주었고 김동식 작가는 그걸 보면서 자신의 글을 조금씩 고쳐나간 거죠. 말하자면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글쓰기, 어떤 제도권 안의 글쓰기 수업이 아니라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집단 지성이 한 사람의 작가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저는 그때 무척 좋았던 게 우리는 한 사람의 작가가 만들어지거나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좀 거창하게 생각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등단을 해야만 작가가 될 수 있어. 유명한 출판사에서 정말 좋은 글로 책을 내야지 작가가 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김동식이라는 작가는 300명의 집단지성이 만들어낸 어쩌면 이 시대의 작가가 아닐까 그러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김동식 작가에게 혹시 이 글을 책으로 낼 생각이 있으면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다,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김동식 작가가 그럼 한번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이 책을 내줄 출판사를 한번 찾아보게 되는데 저의 인터뷰 기사를 본 그 잡지사의 사장님이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기도 했는데 연락이 오신 거예요. 글을 좀 더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김동익 작가의 글 300편 중에 제일 재미있게 본 20편을 골라서 그 출판사 대표에게 보내드리게 되고 그 출판사 대표가 즉시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이런 작가가 그동안 어디에 숨어 있었냐. 당장 책으로 내고 싶다. 그리고 김민섭 씨가 이 글을 가장 잘 알 테니까 이 책의 기획자가 되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는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사실 저도 써야 할 글이 많긴 했는데 대단히 영광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본 가장 재미있는 글을 쓰는 소설가 그리고 출판할 곳을 찾지 못하면 제본이라도 해서 내 책꽂이에 꽂아두고 싶었던 그런 책인데 그 책을 만들어주겠다 하는 출판사가 생겼고 저에게 기획자가 되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낙을 하고 김동익 작가를 만난 지 정확히 3개월 뒤에 3권의 책이 나옵니다. 회색인간, 13일의 김나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요괴. 이 책들은 잘 됐습니다. 얼마나 잘 됐냐면 뭔가 한국의 젊은 작가 누가 있어 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김동식 작가를 떠올릴 만큼 책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 회색인간이라는 책은 지금 거의 30세 가까이를 찍으면서 스터디셀러가 되어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반응이 대단히 좋다고 합니다. 책을 잘 안 읽는 중고등학생들이 이 책을 읽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본다라고 해요. 다음 권이 있으면 읽고 싶고 혹시 작가를 초대할 거면 이 작가를 초대해달라. 그래서 김동식 작가는 지금 가장 바쁜 작가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김동식 작가의 책을 만들면서 느낀 게 있다라고 하면 좀 더 많은 재미있는 글들을, 재미있는 책들을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출판사들은 그 규모가 클수록
좀 모험적인 책을 내기는 어렵고 또 편집자가 좋은 글을 발견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출간으로 이끌어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편집자가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책을 냈을 때 그것이 잘 될 것이냐 잘 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판단이 대단히 좀 두려운 것이죠. 그만큼 출판 시장은 상당히 좀 위험하고 또 규모가 작기도 하고요. 그런데 1인 출판사를 만든다라고 하면 내가 좀 만들고 싶은 책들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정미소라는 1인 출판사를 만들게 됩니다. 정미소라는 뜻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는 쌀이 밥상에 오르기까지는 몇 차례의 도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정미소이고요. 저는 제가 대학에서 나오면서 어떤 새로운 세계로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쌀이 도정되듯이. 그런데 많은 개인들이 자신을 고백하는 그러한 글쓰기로 새로운 세계로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들의 도정을 응원하고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좋아하는 글을 쓰는 그 작가들의 책을 내 책꽂이에 꽂아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잘 팔리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책을 내가 만들어 보자. 그런 마음으로 1인 출판사를 만들어 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책을 쓰고 대학에서 나와서 1인 출판사를 만들게 된 그런 이야기이고요. 바로 부크루라는 회사인데요. 제가 글을 쓰고 지내는 동안 도서관이나 독서 모임이나 아니면 뭐 공공기관 등에서 저를 초청하는 어떤 제안들이 조금씩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가보게 되면 그 담당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더 그런데 작가를 초대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방까지 이렇게 하루 반나절 이상을 들여서 오는 작가들이 많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말하기도 너무 미안하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제 책을 읽은 사람들이 있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면 시간이나 비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제 주변에는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작가들이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어디든 그렇겠지만 책을 읽다가 이 작가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 작가를 만날 만한 어떤 문화나 제도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저만 해도 이제 강연을 오게 될 때 저에게 연락 주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은 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메일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가의 이메일을 아는 것도 아주 어려운 일이고 또 SNS를 하지 않는 사람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거창하지 않더라도 저와 제 주변의 작가들을 초청하고 싶은 독자들이 좀 더 쉽게 우리와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부크루, 그러니까 독자가 작가를 초청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보게 됩니다. 이제 실제로 이 플랫폼이 만들어졌고 여기를 통해서 작가를 초청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플랫폼을 만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네,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이 코로나가 찾아온 이후로 작가를 초청하겠다라는 그런 제안들이 모두 없어지게 되고 그동안의 초청권들도 거의 모두가 100% 취소가 됩니다. 작가들도 독자를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독자들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때 어떤 작가님께서 저에게 제안을 해줍니다. 우리가 독자를 찾아가 보면 어떨까라는 거였습니다. 네, 제가 오늘 할 강연의 주제는 에세이 샛별 배송으로 바라본 출판 문화의 변화입니다. 부크루에 에세이 샛별 배송이라는 것을 해보자는 그런 제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정지우라는 작가님이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글을 무척 좋아하고요. 또 그리고 이분의 삶도 무척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와 나이가 거의 비슷한 저보다 조금 어린 젊은 작가인데요.
쓰는 글들이 정말로 좋아서 저뿐 아니라 많은 독자들이 있는 그런 작가이고요. 이분이 저에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독자를 찾아보면 어떨까? 나의 글을 너에게 보내줄게. 네가 나에게 정기적으로 그 글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면 내가 계속해서 글을 보내줄게. 뭐 이제 이러한 서비스는 계속해서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정지우 작가가 우리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나 혼자 하려다가 혼자 하긴 좀 민망해서 김민섭 작가 너와 같이 하고 싶어 라고 제안해 주셨고, 근데 뭔가 둘이 하기도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좀 알고 있는 작가들 혹은 우리가 좋아하는 작가들 중에 제안을 해서 7명을 한번 모아보자. 그리고 그 7명이 월화수목금토일 한 편씩 에세이를 보낸다면 어떨까. 그래서 7명의 작가, 그러니까 저희 2명에 5명의 작가를 더 찾아 나서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게 일이 좀 커지다 보니까 부크루에서 이 에세이를 아예 그 관리, 편집, 배송 같은 걸 해주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글만 써보자. 그래서 김민섭, 정지우에 더해서 김혼비, 문보영, 오은, 이은정, 남궁인 이렇게 7명의 작가가 모여서 책장 위 고양이라는 에세이 배송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냥 작가들끼리 모여서 구독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보자. 아주 단순하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근데 뭔가 재미있는 요소들을 조금 더 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일단 주제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 그러니까 주제는 우리가 재미있는 것을 쓸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더해서 어떠한 한 주제에서 아주 재미와 의미를 좀 더 이끌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누군가가 언젠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언젠가라는 부사가 붙으면 그건 마법의 단어 같은 거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라고 해보자. 언젠가 고양이. 내가 과거에 키웠던 언젠가의 고양이를 떠올릴 수도 있고, 그런데 고양이라고 하면 사람들 다 있는데 나만 없어. 뭐 이렇게 좀 누구나 함께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동물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언젠가 고양이라고 하면 지금은 없지만 언젠가 미래에 함께하게 될 그런 고양이에 대한 기대감을, 어떤 상상을 이끌어낼 수도 있고, 혹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고양이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단어에 대한 모든 걸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마법의 부사 같은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이것저것 단어를 갖다 넣었더니 다 너무 멋진 거예요. 예를 들어 언젠가 죽음이라고 하면 과거 누군가의 아픈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상상하는 내가 죽는다면 그 이후는 어떠할 것인가, 나는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가, 이러한 내용도 이끌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언젠가라는 그런 주제를 붙이기로 하고, 그 주제들은 작가들이 돌아가면서 정하는 데 더해서 구독자들이 추천해 준 것을 또 고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책장이 고양이, 언젠가라는 에세이 배송 서비스가 시작이 되는데요. 또 왜 책장이 고양이였느냐라고 하면 이걸 작가가 바로 독자에게 배송해 준다라고 하면 뭔가 바로 연결되는 느낌은 있지만 또 너무 근접해 있는 게 아닌가. 한번 누군가를 거쳐서 들어온다라고 하면 더욱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사람이 배송해 주기보단 고양이가 배송해 준다라고 하자. 부크루의 책장 위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 그 고양이는 책을 읽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작가들의 글을 읽고 그 좋았던 부분들을 독자들에게 아침마다 전달해 준다라고 하자. 그런데 아침이니까 사람들이 출근하면서도 읽고 등교하면서도 읽고 뭐 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새벽에 아침에 배송받는 게 샐러드라든지 뭐 새벽 배송 되어 오는 그런 물건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루를 건강하게 할, 우리의 감성을 충전해 줄 만한 그런 에세이 샛별 배송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자 라고 해서 이제 7명의 작가가 시작한 에세이 샛별 배송, 책장이 고양이라는 이제 이메일 배송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하면서 좀 걱정이 많이 있었어요.
아무도 구독 신청 안 하면 어쩌지? 이제 이러한 걱정도 했고, 또 이게 작가들도 해본 일이 아니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도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기사가 있는데, 한국일보에서 에세이 어벤져스가 보였다, 뭐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내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어벤져스에서 뭔가를 맡긴 힘들 테지만 아이언맨이나 스파이더맨이나 이런 분들의 제가 뭔가 거기 함께 껴있다라는 게 너무 과분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열심히 얹혀가야지 이제 이런 기분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다른 작가들도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힘들었던 점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 마감을 해야 한다라는 게 좀 힘들었단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작가들이 동의했던 부분이 외롭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출판을 한다라는 건 사실 대단히 외로운 일입니다. 작가에게도 외롭고 독자에게도 외롭고 편집자에게도 외로운 일인데, 왜냐하면 작가는 계약서를 쓰고 그때부터 혼자서 책을 써 나가야 합니다. 원고를 마감해야 하는 거죠. 편집자도 그 원고를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가끔은 원고가 이 기약 없이 계속 오지 않는 일도 있어요. 서로 힘든 일인 거죠. 그리고 독자들도 이 작가가 언제쯤 책을 내지 하고 한참 기다리다가 또 곧 나옵니다 하면 그때부터 나오는군 하고 기다리게 되죠. 서로에게 지난하고 외로운 일이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방식은 그런 외로움을 좀 멀어지게 해주는, 그러니까 고독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의 주제를 두고 작가가 그 안에서 자기 모든 것을 끌어내서 매주 한 편씩 배송을 해준다. 그리고 독자들은 그것을 읽고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글이 좋았다라고 하면 왜 좋았는지를 이제 답장을 해오거나 아니면 게시판에 글을 남기고, 뭔가 아쉬운 게 있었다라고 하면 작가님 글 항상 좋아하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작가한테 바로 보내는 방식이라면 좀 어려웠을지도 모르겠는데, 셸리라는 고양이한테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고양이한테 아쉬운 점을 이야기합니다. 작가님 글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고쳐지면 좋겠어요 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라든지. 그래서 한 시즌을 끝내고 독자 반응을 모아보니까 A4 용지로 200장 가까이가 나오더라고요. 다 반응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주제로 나도 멋진 글을 쓸 수 있습니다 하고 매주 자기 에세이를 보내오는 독자들도 있었고요. 작가님들께는 이 독자들의 반응을 모두 보여드리게 됐고, 어떤 작가님께서는 그에 대한 답장을 또 독자들에게 보내기도 했고요. 말하자면 한 권의 책이 완성되는 데 있어서 모두가 외롭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출판 방식과는 조금 다른 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인 글들을 좀 책으로 출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즈음에 웅진 출판사에서 연락을 주게 됩니다. 좋아하는 작가님들을 이렇게 딱 모아놔서 너무 좋다. 이 구독 서비스가 종료되는 즉시 책으로 출간하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구독 서비스가 끝난 지 한 달 만에 여기 옆에 있는 내가 너의 첫 문장이었을 때 라는 책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출판의 방식이 글쎄 새롭다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기존에 하던 것을 조금 변형시켰다라고 해야 할지 잘은 모르겠고, 그리고 어떤 자신의 글을 연재하고 책으로 내는 형식은 이전에도 있었던 것이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작가가 직접 구독자를 찾고 그 구독자들과 직접 소통을 하고 그에 따라 글을 또 자기가 편집해 나가고 출간하는 방식은 제가 알기로는 새롭다라고 해도 좋을만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전 연재 같은 것은 작가가 모든 책을 써두고 그것의 일부를 모 플랫폼에 조금씩 노출하는 정도가 될 텐데,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구독자를 찾아서 작가가 자기가 직접 마감 시한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이러한 방식들이 조금 더 많아지면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일괄적이고 뭐 일률적인 그러한 방식보다는 여러 가지 출간의 방식이 좀 시도가 될 때 작가로서도 새로운 글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출판계로서도 좀 더 새로운 책들을 낼 수 있는 좋은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기 7명의 작가들은 그동안 여러 권의 책을 낸 작가들인데 저는 그분들의 책을 다 읽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진행하면서 좀 놀라웠던 게 그동안의 작품들과는 또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들도 멀리 있는 독자가 아니라 당장 다음날 아침에 내 글을 받아볼 그 독자들을 생각하면서 글을 보내니까 조금 더 이전과는 다른 글들을 끌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구독자들도 내가 알던 작가의 글이 아닌데 너무 신선하고 좋아 이러한 반응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방식들을 좀 앞으로도 시도해 보고 싶고 저는 이 네, 작가들의 외로움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자면 작가들은 항상 신간이 나올 때쯤에 대단히 두려워집니다. 뭐가 두려울까요? 바로 내 책을 아무도 안 읽어주면 어쩌지 하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유명한 작가이든 좀 이름이 덜 알려진 작가이든 똑같은 것 같아요. 이름이 좀 많이 알려진 작가들도 자기가 열심히 쓴 신간을 내면서는 며칠 동안 무척 두려워하고 또 서점에 들어가서 계속 새로 고침을 합니다. 판매 지수가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혹은 누군가가 이 책을 읽고 리뷰를 써주지 않았을까 하고 자기 이름을 막 검색하는 작가들이 많습니다. 저도 제 이름을 되게 자주 검색을 해요. 누군가가 내 책을 읽고 어떤 반응을 남겨놓지 않았을까? 그만큼 누군가가 내 책을 읽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글 쓴 사람, 작가들의 가장 큰 바람이고 두려움인데 저는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좀 한 가지 재미있는 예를 들려드리자면 대학원생들, 연구자들이 논문을 쓰면서 하는 농담들이 있습니다. 논문 한 편을 쓰는 데는 보통 뭐 짧으면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뭐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3년씩 걸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논문을 쓰면 딱 3명의 사람만 읽는다라고 하거든요. 그 3명이 누구일까요? 네, 그 3명 중 한 명은 지도교수입니다. 지도를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심사위원입니다. 심사를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이렇게 3명 외에는 나의 글을 아무도 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대단히 많이 외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글을 썼을 때 누가 읽을 것인가? 읽는 사람이 없다면 나는 지금 이 행위를 왜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사회적인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데까지 생각이 미치고 나면 대단히 자존감이 떨어지는 일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구독자들을 마련하고 그들에게 글을 보내고 그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이러한 방식이 대단히 좋은 글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당장 이 글을 읽는다라는 그러한 감각이 생기면 사람은 좀 더 좋은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저는 글을 쓴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명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가, 정의로운 사람인가, 불의에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인가, 뭐 이러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단어를 썼을 때, 어떠한 표현을 썼을 때 사람들은 조금 더 이 부분을 잘 읽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상처받지 않을 것인가, 내가 이 단어를 썼을 때 누군가는 상처받을지도 몰라, 내가 이 단어를 쓰면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할지도 몰라. 그렇다면 조금 더 쉬우면서도 조금 더 적합한 단어를 찾아보자. 이렇게 나의 한편의 글을 두고 끊임없이 타인을 의식하면서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감각이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글을 쓸 때 모두가 작가가 되잖아요. 누군가가 내 글을 볼 거야 라는 그 두려움을 그러니까 이 글을 아무도 보지 않을 거야 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 글을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데서는 정말로 좀 좋은 글이 나오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신 구독자를 모은다라든지 혹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올린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글을 노출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김동식 작가 같은 경우도 글 어떻게 써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하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죠. 이번에 책 작업을 같이 했던 김혼비 작가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된다. 말하자면 누군가라는 사람들은 나의 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의 친한 사람들이 독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SNS에 글을 쓰면서도 친구 공개로 글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좀 사적인 글이 아니라 타인들에게 보여지고 싶은 글을 쓴다라고 할 때 친구 공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은 좋은 말만 해줄 것을 알고 있거든요.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좀 더 기분이 좋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좋은 말을 해줍니다. 단 글은 잘 읽지를 않습니다. 대신 내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게시판에, 뭐 커뮤니티에, 그리고 SNS에 글을 올린다, 누군가가 내 글을 읽을 거야 라는 감각이 있으면 모든 작가들은 조금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판의 방식, 그러한 글쓰기의 방식들이 조금 더 그 작가에게서 많은 부분들을 끌어내고 조금 더 좋은 글들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적어도 참여했던 저는 이 책에 들어간 여러 편의 글들이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책장이 고향이라는 에세이 배송 서비스와 관련해서 출판 문화가 어떻게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들을 제 경험에 좀 따라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글을 썼을 때 누가 읽을 것인가, 나만 봐야지, 이러한 생각으로 쓰는 데서는 좋은 글이 나오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감각, 그것이 조금 더 타인을 배려하는 글쓰기, 그리고 여러분다운 글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판계에서도 작가와 편집자 이렇게만 탄생하는 글이 아니라 작가와 편집자와 독자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좀 더 외롭지 않은 방식의 출판이 앞으로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야 한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재미있는 에피소드라면 뭐 몇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소개글을 써야 되잖아요. 모 작가님께서 이런 멘트를 쓰셨어요. 백설공주를 기다리는 7난장이처럼 우리 7명의 작가는 당신 구독자를 기다리겠다.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김혼비 작가님께서 며칠 뒤에 그 이메일이 왔어요. 읽어보니까 그 난쟁이라는 표현이 조금 걸린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난쟁이라는 것도 혐오의 표현이 될 수 있는데, 물론 이건 뭐 노틀담의 꼽추라든지 그러한 방식으로 고전의 제목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우리 젊은 작가들이 그런 혐오 표현들을 조금씩 지워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이었고, 그걸 본 순간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멋진 작가들과 함께하고 있구나, 좀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모 작가님께서 그걸 보시더니 저랑 같은 마음이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섬세하게 잡아내지 못했는데 이런 작가님들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 좋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분께서도 흔쾌히 이해하고 그 부분을 수정해 주셨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이 글을 타인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때는 좀 더 많은 눈치를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 난쟁이라는 표현에 상처받지 않을까? 이러한 표현들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신경 쓰는 데서부터 글쓰기가 시작된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김혼비 작가님과의 그 일화가 제일 좀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글 쓸 때 그 한글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합니다. 저장하고 나면 끝에 HWP 이렇게 붙는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말고는 써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가장 편해서 쓰고 있는데, 근데 제가 좀 놀랐던 게 요즘은 MS 워드를 많이 쓴다고 또 하시더라고요. 특히 요즘은 그 뒤에 확장자가 HWP가 아니라 PDF, 아예 무슨 PDF 파일로 변환을 해서 보내줘야 맞는 거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도 뭔가 이 프로세서를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은 하고 있는데, MS 워드로 들어가면 좀 말씀드리긴 민망한데 영어로 글을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되고 뭔가 안정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그 한글 프로세서 그거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마다 편안한 프로세서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MS 워드가 편하고 누군가는 한글이 편하고, 또 제가 아는 모 작가님은 메모장이 아니면 안 쓰신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메모장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눌렀을 때 가장 빨리 열리는 게 메모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참 저마다 많은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한글 프로세서에서 글을 쓰고 수정할 땐 다른 걸 씁니다. 카카오톡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한 편의 글을 쓰고 나면 그걸 다 카카오톡에 옮겨 넣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카카오톡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산책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잘못된 문장이나 오타라든지 비문이라든지 아니면 맥락에서 좀 벗어난 부분들이 잘 보이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장 많이 글을 읽는 방식이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스크롤 하면서 읽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글로 글을 쓰고 카카오톡으로 퇴고해야 완성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뭔가 하나를 고집하기보다는 나에게 가장 익숙한 화면이 뭔가를 고민하시고 거기에서 한 번 더 퇴고를 하시게 되면 좀 가장 좀 좋은,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좋은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품이라고 했을 때 이제 짧은 글을 끝냈을 때는 별로 크게 감흥은 없고요. 근데 단행본을 한 권 끝낼 때가 되면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직소 퍼즐이란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 1000피스짜리 그 퍼즐을 맞추는 건데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단행본 한 권을 끝낼 때마다 그냥 저에게 주는 작은 상이라고 생각하고 직소 퍼즐 1000개짜리를 사요. 되게 저렴합니다. 한 2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그리고 그거를 며칠 동안 이제 맞춰서 완성이 되면 액자처럼 해 놓거든요. 저는 그 샤갈의 작품을 좋아해서 샤갈의 그 직소 퍼즐을 몇 개를 사놨고, 지금 쓰고 있는 단행본이 완성되면 하나 더 맞추려고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맞추면 성취감이 진짜 좋습니다. 네, 작가가 되고자 했던 계기는 그렇게 특별하진 않았는데 어느 날 좀 갑자기 찾아오게 됐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집에 가는데 길에서 누군가 천리안 3개월 무료 이용권을 나눠줬어요. 그 PC통신이라고 해서 예전에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거기에 접속해보고 그때부터 PC통신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글들이 올라오는 게시판에 가서 읽기도 하고 뭐 판타지 소설도 읽고 유머도 읽고 채팅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좋아하던 여자아이가 너 혹시 이 책 읽어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말이야 하고 그때 꺼내는데 그 책이 그 드래곤 라자라는 판타지 소설이었거든요. 그때 그 친구랑 친해졌고 그 친구가 자기가 쓰고 있는 판타지 소설을 천리안 게시판에 좀 올려줄 수 있겠냐. 그래서 그 친구의 글을 대필이 아니죠. 그냥 옮겨주는 일을 계속했고, 근데 그 친구와 헤어지고 나서도 PC통신에 글을 쓴다라는 그 버릇이 남아서 제가 그때 여비라는 아이디로 천리안 PC통신 게시판에 글을 쓰기 시작했고, 고등학생 때까지 계속 그 일상을 올렸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뭔가 하루가 정리되는 기분이 들기도 했고, 또 특히 누군가가 잘 읽고 있어요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면 그게 힘이 되어서 며칠을 또 즐겁게 보내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출판사에서 너의 이 천리안에 올린 글들을 책으로 한번 내보고 싶어 라고 해서, 사실 제 책은 지방시가 첫 책이 아니고 831019 여비라는 2000년에 나온 그 책이 저의 첫 책입니다. 그때 이후로 생각을 했어요.
작가가 되어야겠다. 내가 글을 써서 밥을 먹고 살 수 있다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국문학과에 진학을 했고 한동안 글을 쓰는 걸 잊고 살다가 지방시라는 글을 쓰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글을 쓰는 일이었지. 네, 뭐 계기라면 천리안 3개월 이용권을 받았다라는 거, 그게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기작의 제목은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많이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혹시 김민섭 찾기 프로젝트라는 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2017년에 35살이었는데 그때까지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다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뭔가 억울해서 가장 가까운 외국의 항공권을 끊었는데 일단 그때는 그게 후쿠오카였습니다. 그때는 일본 여행을 많이 가던 때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가 좀 몸이 아파서 갈 수 없게 되면서 그 티켓을 환불하려고 했더니 한 10만 원짜리 티켓을 18,000원만 환불해 준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티켓을 환불하려고 했더니 18,000원만 환불해 주겠다라고 해서 그럼 차라리 누군가에게 양도하겠다. 그랬더니 대한민국 남자이고 너랑 이름이 똑같고 그 남자의 여권에 있는 영어 이름까지 너랑 똑같은 그런 사람을 찾아와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김민섭 씨를 찾습니다. 후쿠오카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라는 글을 올렸고 그때 저랑 10살 차이가 나는 93년생 김민섭 씨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분을 여행을 대신 보내드리게 됐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의 여행을 도와줬습니다. 네가 항공권을 양도했으니까 난 이 청년의 숙박비를 후원해 줄게. 나는 교통비를 후원해 줄게. 난 통신비를 후원해 줄게. 그러다가 이 청년이 졸업 전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휴학을 하고 일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청년의 졸업 전시 비용까지 모금이 됐거든요. 저에게는 정말 뭐랄까 좀 믿기 힘든 그런 일이었어요. 기쁘기도 했고. 그래서 나중에 이 청년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작가님이 왜 저를 도와주셨는지, 평범한 저를 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도와줬는지 잘 알 수가 없다. 근데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왜 도와주셨습니까? 라는 말을 저도 대학에서 나와서 몇 사람에게 물어봤더라고요. 제가 대학에서 나오고 많이 외롭고 막막했을 때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이 나온 이후에 덕분에 책이 나오게 됐다. 그런데 저를 왜 도와주셨냐라고 물었을 때 그분들이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닌데도 대답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 김민섭 씨에게 이 말을 돌려주게 됐는데 그게 바로 당신이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믿잖아요. 독자와 작가가 그리고 구독자와 작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믿음이 좋은 글을 만들어내듯이 또 우리가 서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느슨하고 대단히 가느다란 끈으로 그러나 끊어지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연결의 믿음이 우리 사회를 지탱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경험들을 책으로 쓰고 있고 올해 가을에 창비교육에서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이 책을 쓰다 보면 저도 좋은 게 저는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글을 쓰다 보면 글에서 자기를 나쁘게 표현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글을 쓰면서 끊임없이 내가 조금은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네, 오늘 저를 초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에 꼭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을 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들어주신 모든 분들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